제가 한번 시작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수면 환자분들을 외래에서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나요? 손 한번 잠깐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아마 주로 이비인후과나 우리 내과 또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신경과도 계실 거고요. 최근에도 수면 무호흡증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환자가 많이 늘었고 관심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나 또 원체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 보지 않더라도 주변에 많은 환자분들 본인이 환자이실 수도 있고요. 많이 경험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넓습니다. 간략하게 뭐 진단과 치료지만 주로 이제 최신 경향에 대해서 기존에 뭐 알고 계신 거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은 세 가지입니다. 자는 동안에 우리 파ring젤 에어웨이, 상기도의 폐색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이폭시아와 이제 수면에 어떤 장애가 생기는 것을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도 낮에 깨어 있을 때는 뭐 코를 골거나 무호흡증이 발생하진 않죠. 그 이유는 우리가 상기도를 이루는 머슬들의 톤이 유지가 되어 있지만 이게 자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톤들이 떨어지게 되고 에어웨이가 이제 완전히 막히게 되면 이제 무호흡증이 생기게 되고요. 한 중간쯤 파절하게 막히게 되면 스노링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면 무호흡증은 그 유병률을 보시게 되면 전체 성인 인구의 약 2에서 5% 정도 알려져 있고요. 미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 24% 이상. 근데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무호흡증의 진단은 이제 폴리좀노그래피에서 HI가 5 이상인 경우를 말을 하고 플러스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줄어듭니다. 하지만 4%, 전체 인구의 4%, 5%면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고 한 8% 정도 남성에서 좀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요. 한국에서는 가장 큰 데이터가 2004년도에 안산에서 한 400명 정도를 아마 임의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AHI가 5 이상인 의학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이 내릴 수 있는 환자가 남자가 약 27%, 꽤 많은 비율입니다. 여자가 한 16% 정도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좀 더 줄어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면 다원 검사랑 수면 무호흡증에 쓰는 양압기가 이제 급여가 되면서 기존에 코를 골고 힘들었지만 기존에 수면 다원 검사가 한 7, 80만 원 이상 했죠. MRI보다 더 비쌌었는데요. 거기 이제 보험으로 편입이 되면서 좀 쉽게 접근도가 늘어나면서 환자들이 기존에 진단이 안 됐던 환자들이 이제 진단이 되면서 최근에 환자도 늘어나고 아마 유병률도 아마 우리나라 데이터로 치면 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비율도 그렇고 2017년도가 3만 명인데 아마 보험에 되면서 아마 훨씬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면무호흡증 간단한 이 병리 기전과 진단,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호흡증은 왜 생기나? 기존에는 그냥 아나토미컬한 팩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기존의 치료는 주로 양압기나 수술적인 치료가 기존의 치료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병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어떤 스트럭처럴한 팩터뿐이 아니라 어떤 모터 톤이 머슬 톤 자체를 떨어뜨리게 되는 어떤 브레인이나 이런 제네틱한 디지즈 같은 경우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al 팩터나 여러 가지가 인자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좀 복합적인 질환이다라는 게 이제 최근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잠을 자게 되면 이 머슬의 톤이 보통 환자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머슬의 톤이 떨어지게 되면 에어웨이를 이루던 파링젤 머슬들이 이제 콜랩스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인터미턴트 하이폭시아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하이폭시아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우리 뇌는 깨워서 숨을 쉬도록 유도를 하겠죠. 그럼 따라서 이제 잠을 깨게 됩니다. 잠을 깨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어라우절이 일어나게 되면 깨면서 파링젤 머슬톤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에어웨이는 열리고 다시 숨을 쉬다가 다시 또 잠이 들게 되면 똑같은 사이클을 밤새 반복을 하게 되면서 인터미턴트한 하이폭시아를 계속 브레인과 심장의 카디오바스큘라 쪽에 인저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코를 고는 것뿐이 아니라 일단은 혈액 공급이랑 심장이 계속 자는 동안에 베이스라인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어리스미아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브레인도 자꾸 깼다 잠들었다 하게 되니까 브레인 자체가 쉬질 못합니다. 따라서 스트로크나
헤드액과도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인슐린, 카테콜라민을 증가를 시켜서 인슐린을 그 저항성을 증가를 시키고 당뇨도 악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보통 환자들이 입을 벌리고 주무시게 되죠. 그럼 턱 관절에 특히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안면 구조에도 어느 정도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남성 호르몬을 분비를 부족을 저하시켜서 성기능을 장애시키거나 여러 가지 만성 피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여러 가지 심파테틱 톤이 증가를 하게 되고 메타볼릭한 어떤 메타볼리즘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계속 인터미턴트한 하이폭식 데미지를 주면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하트 디지즈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부정맥을 유발을 하게 되고 따라서 카디오바스큘라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카디오바스큘라 질환들은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불행과 우리 애호의 펑션의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서로 악순환을 서로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 약 62% 정도가 무호흡증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비만 환자는 약 77%, 타입 2 DM 환자 같은 경우에는 72%가 오사스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 환자분들이 약 80% 정도가 오사스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래에서 환자 보시다가 이 약에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 환자들은 오사스가 있는지 있으면 오사스 자체가 무호흡증이 치료가 되면 약물의 반응도가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과 위험성과 관련이 많고요. 그 밖에도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여러 가지 뭐 우울증, 인터미턴트한 하이폭스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캔서의 유병률과도 증가를 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정도로 많은 우리가 수면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은 어떻게 내리냐? 진단은 일단은 환자의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보통은 환자 본인도 느끼지만 주변 배우자분들이 보통은 자는 동안에 숨이 끊어진다, 불안해서 자꾸 깨운다 경우를 모시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의 증상과 히스토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지컬 이그잼, 구강 구조나 상기도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밖에 상기도에 폐석이 있는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수면 내시경이나 우리 밀로 매니버라고 그러죠.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상기도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프레임워크, 우리 골격 자체가 좁아져 있지 않나 스팔로메트리를 시행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 수면 무호흡증의 최종 진단은 여러 가지 히스토리상에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폴리좀도그래피상에서 AHI나 RDI를 체크를 함으로써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이제 코를 골 때 환자들이 보통은 가장 흔한 증상이죠. 하지만 본인이 이 코 고는 소리에 잠을 깬다 싶을 정도로 깨거나 심하게 코를 깨거나 자다가 숨을 안 쉬는 걸 주변 분들이 보게 되거나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주로 이렇게 자는데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낮에 자꾸 졸립다, 운전할 때 졸리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SS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주간 졸음 자가 평가 청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좀 더 평가를 위해서 수면 나은 검사나 이비인후과나 신경과나 정신과나 내과 같은 데 리퍼를 해서 좀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 이제 상기도를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우리 상기도에 어떠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도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기 쉬운 팩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구강을 봤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블라가 이렇게 잘 축 처져 있거나 주변의 편도가 아주 큰 경우 당연히 기도가 좁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무호흡증이 발생할 확률이 크겠죠. 하지만 이 유블라가 크거나 편도가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 이제 포스처러 팔라토 파링제우스 머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머슬 자체가 소프트 팔레이트인데 리던던트해서 쉽게 이렇게 콜랩서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르고 입안이 넓더라도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안에 다른 기타적인 어떤 이렇게 뼈들이 좀 돌출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하이퍼그로스한 경우죠. 그다음에 ton이 너무 커서 마크로글로시아 환자들은 통 자체가 에어웨이를 막아버려서 또 ton이 크니까 ton에 이렇게 이빨이 씹힌 자국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우리 하드 팔레이트가 이제 하이 아치라고 그러죠. 보통은 이렇게 셜로우한 아치를 그려야 되는데 환자분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아큐트한 아치를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에어웨이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우리 수면 무호흡증에 걸릴 확률이 좀 더 크겠죠. 또 중요한 게 텅 포지션입니다. 이 네 가지 그레이드는 우리가 마취과에서 인투베이션 할 때 인투베이션의 그 어려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레이드 3 정도 되면 이제 했을 때 유블라가 거의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혀에 가려가지고요. 그레이드 3 이상부터는 에어웨이가 옵스트럭션이 생길 확률이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마른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꽤 있는데 그 이유 특히 마르고 얼굴이 긴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긴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 팔레이트가 하이 아이치를 그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마르고 말랐지만 목도 길지만 무호흡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턱 구조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턱 자체가 이 턱에 이제 여러 가지 턱들이 붙어 있고 턱에 머슬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턱이 우리 만디블이 목 뒤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레트로그나시아 있는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턱도 뒤로 밀려 있을 확률이 크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요즘 이제 돌출입 때문에 양악 수술을 그 미연 목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양악 수술은 말 그대로 상악이나 하악을 뒤로 넣어주는 거죠. 셋백해 주는 건데 양악 수술 후에 이제 우리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턱 상태가 또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내개 목둘레입니다.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목둘레가 40cm 이상이 되게 되면 거의 90% 정도 이상에서 오사스가 발생할 확률이 크게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가 오비제한 환자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코를 골겠다, 무호흡증이 있겠다 싶을 환자들이 있잖아요. 오비제하게 되면 이 팻들이 우리 어퍼 에어웨이 쪽에 머슬이나 서브큐테니스 쪽에 팻들이 쌓이게 되고 따라서 이 에어웨이의 컬랩서블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사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무호흡증이 다시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를 시키거나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을 다시 레벨을 올리거나 해서 다시 또 비만을 조장을 하게 되죠. 이게 또 사이클을 그리면서 서로 악순환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체중이 10% 정도 늘면 오사스의 리스크가 6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통 심한 오사스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체중을 10% 정도는 줄여주도록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고요. 오사스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폴리좀노그래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히스토리라든가 피지컬상에 의심은 하지만 결과 의학적으로 환자분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말씀을 드리려면 저희가 수면 다음 검사라는 것을 오더를 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면 다음 검사는 여기서 직접 시행을 하시거나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크게 일단은 환자의 머슬 톤, 자는 동안의 머슬 톤을 확인하기 위해서 EMG가 일단 장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에어플로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머미터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 입과 코 쪽에 장착이 되고요. 그 밖에 안구 운동, 렘 수면을 체크하기 위해서 EOG나 EEG가 또 뇌파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착이 되고요. 그 밖에 O2의 세츄레이션이나 카디악 리듬이나 우리 레스틀리스 렉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 여러 수면과 관련된 질환들이 있는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브들이 장착이 됩니다. 크게 이제 포터블로 집에서 이제 대여를 하게 되면 본인이 환자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하거나 또는 인랩 레벨 1이죠. 병원에 하룻밤 입원해서 시행을 하는 경우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험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건강보험에 편입이 됐는데 인랩만 이제 보험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인랩 병원에 입원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폴리좀노그래피 급여 대상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오사스와 관련된 증상들, 주간 졸림증이 있거나 코골이가 있거나 여러 가지 피로감 등이 그 밖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면서 이학적 검사상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의심이 되는 경우, 톤실 그레이드가 2, 3 이상이거나 밀로 면입으로 했을 때 상기대 폐쇄 유발되는 경우,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다른 중요한 질환, DM이나 하이퍼텐전, 그 밖에 비만이
BMI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브로드한 급여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무호흡증의 정의는 수면 단검사를 했을 때 이제 에프니아와 하이포프니아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그게 1시간에 발생하는 에프니아와 하이포프니아의 평균을 AHI, 수면 무호흡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가 5 이상일 때 경증의 수면 무호흡증, 15가 넘어가면 중증도, 30이 넘어가면 시비어한 오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되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죠. 치료를 정함에 있어서 크게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있고 양압기 치료가 있고 기타 치료가 있는데, 어떤 치료를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떤 부위가 옵스트럭션이 생기나 발생하느냐가 확인하는 게 특히 이비인후과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가장 이전에 아마 이비인후과 좀 계실지 모르시겠지만 전공 시절에는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타입 1, 2, 3로 나눠서 하이포파링스가 막히나 안 막히나, 오로파링스가 막히나 안 막히나, 이게 복합적이냐 나눴었는데 브로드한 분류고요. 최근에는 이제 드럭 인듀스드 슬립 엔도스코피로 다이스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는 동안과 깨는 동안의 이 수면의 이 무호흡증의 이 기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이 옵스트럭션 사이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는 거에 가능한 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다졸람 같은 우리 GI 쪽에서 수면 내시경 할 때 미다 맞으시고 우리 내시경 받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상기도 평가를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같은 진정 약물을 투여해서 가능한 한 자는 환경과 슬립 스테이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에어웨이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다양한 상태의 옵스트럭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간략히 사진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혀뿔입니다. 텅 베이스고요. 정상 사람들은 이게 다 열려 있죠. 자는 동안에 텅 베이스가 거의 막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오스아스 환자들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목조신데 목조 주위가 자는 동안에 거의 막혀 토탈 옵스트럭션이 생기죠. 또 이 경우는 그 중간 쪽에 유블라와 텅 베이스 사이 중간에 파링스 쪽이 콘센트릭하게 옵스트럭션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깨어있을 때 하게 되면 이런 게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 하는 다이즈라는 검사가 최근에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팩터를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고, 이 팩터에 따라서 오리진이 아나토미컬한 팩터가 좀 더 크다, 또 그게 수술적 교정이 가능하다, 그럴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레코멘데이션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CPAP이라든가 다른 치료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다양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완벽하게 이상적인 치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해서 환자한테 맞는 최적의 치료를 의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그 수면 다한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이 수면 무호흡증이 얼마나 심하나 그 정도와 또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적으로 치료 가능한 어나토미컬한 팩터가 있나 없나 두 가지 여부를 가지고 플러스 환자의 선호도라든가 환자의 기타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내과적인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아주 다양한 치료가 많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치료는 양압기와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 치과적인 구강내 장치라든가 몇 가지 치료가 있는데, 다 알고 계시는 양압기나 수술적인 치료는 기존에 널리 써져 왔고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치료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압기는 말 그대로 자는 동안에 이 마스크를 끼고 기도로 압력을 풀어 쏴주는 겁니다. 우리 주사기로 그 막힌데 뚫어지게 주사기로 바람 넣어주는 거 비슷하게 마스크로 자면서 코로 이제 압력을 풀어 넣어주는 거죠. 효과가 확실합니다. 말 그대로 자는 동안에 막혀있는 기도를 물리적으로 뚫어주는 거니까 효과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단점은 쓰는 동안만 효과가 있는 거겠죠. 평생 써야 됩니다. 이걸 한 달, 1년, 10년 쓴다고 무호흡증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혈압약 오래 드신다고 혈압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무호흡증도 양압기도 이제 계속 우리 혈압약 드신 것처럼 평생 쓰시는 겁니다.
초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는 동안에 낮에는 열려 있다가 자는 동안에 이 에어웨이 쪽에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리고 그 네거티브 프레셔를 인위적으로 밖에서 에어플로우를 쏴줘서 열어주는 게 개념이고요. 뉴마틱 스플린트, 우리 공기 튜브라 그러죠. 공기로 그냥 이 관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종류는 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CPAP은 정해진 프레셔를 우리가 수면 다운 검사를 할 때 이제 타이트로전을 시행을 합니다. 양압기를 쓰고 잡아서 어떤 압력이 셀수록 당연히 환자는 힘들겠죠. 최저의 압력에서 가장 효과적인 압력을 찾은 다음에 그 압력을 계속 자는 동안 이렇게 쏴주는 겁니다. 근데 APAP은 오토팹은 기계 자체가 자기가 알아서 환자가 무호흡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계속 압력을 조절을 해가면서 압력을 쏴주는 거죠. 바이팹은 너무 심한 무호흡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너무 세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센 압력이 들어가 보통 한 5에서 한 20 정도까지 쓰게 되는데 20이 들어가도 15 이상 들어가게 된 환자분들이 잠에서 깨게 됩니다. 너무 큰 프레셔가 들어가면. 그래서 그 프레셔를 두 개의 페이스로 나눠서 들어갈 때는 높이고 숨을 위에 쉴 때는 낮추는 형태의 이제 팹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보험 급여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 다한 검사상에서 15 이상의 AHI가 있거나 또는 그 5 이상 15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산소 파워도라든가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보험이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급격히 또 보험에 해당이 되면서 환자들의 컴플라이언스가 조금 좋아지게 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환자의 진단이라든가 유용률이나 치료라는 게 이런 보험 기준과 같은 정책적인 어떤 포션에 의해서 바뀌고 변화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보험에 편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요즘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양압계는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골든 스탠다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결국 환자의 컴플라이언스입니다. 환자가 꾸준히 써줘야 되는데 마스크를 끼고 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젊고 활동적인 분들은 어디 갈 때는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그래서 뭐 데이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환자가 쓰는 경우가 반이 안 된다. 40% 미만이다. 그럼 나 이제 평생 써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60, 70% 이상의 환자들은 결국에는 계속 이 수면 무호흡증에 노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이제 치료가 결국에는 필요로 하게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히 이 다른 치료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럴 디바이스입니다. 치과에서도 이제 많이 보통 처방을 하죠. 말 그대로 이제 턱이 잘 때 앞으로 턱을 앞으로 좀 내주게 되면 혀가 같이 이제 앞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혀 뒤쪽에 막히는 옵스트럭션 사이트를 좀 넓혀주는 효과가 있겠죠. 저공증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통증이 꽤 심한 환자에 따라서는 통증이 꽤 심하기도 하고요. 또 자는 동안에 계속 침을 흘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컴플라이언스가 환자에 따라서는 좀 변화가 크다 단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간단한 디바이스인데 이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명은 이제 프로벤터라고 그러고요. 이러한 우리 코에다 이렇게 끼우는 밸브 같은 건데 숨을 들이쉴 때는 그러니까 원웨이 체크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을 쉴 때는 거의 저항이 없다가 숨을 내쉴 때는 어느 정도 저항을 만들어줘서 숨을 내뱉는 동안에 우리 기도에 프레셔가 어느 정도 볼륨이 남아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 들어오진 않았고요.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중에 하나는 보통은 우리가 서 있게 되면 우리가 장단지 근육 때문에 우리 중력 때문에 당연히 피는 아래로 쏠려야 되지만 우리가 허벅지나 장단지 근육들이 계속 활동을 하니까 위로 이제 혈관들 수축을 시켜서 위쪽으로 혈류를 어느 정도 좀 재분배를 시켜주게 됩니다. 하지만 주로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면 특히 사무직에 있는 분들은 이 하체 근육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낮 동안에 대부분의 혈액들이 아래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는 동안에 누워서 자게 되면 그 아래로 몰렸던 혈류들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위쪽에 상기도 쪽에 당연히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2차적으로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 하에서 낮 동안에 주로 사망에 있는 분들한테 이 스타킹, 이 근육의 그 활동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컴프레션 스타킹을 착용을 했더니 아주 뭐 효과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무호흡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주로 심하지 않은 오사스 환자들 중에서 주로 앉아서 활동하는 분들은 낮에 이 컴프레션 스타킹을 착용하는 게 오사스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마이오 펑셔널 세러피라는 개념입니다. 디제리두라고 하는 이 호주에서 원주민들이 쓰는 아주 길다란 뭐라고 그래요? 음악 악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계속 이게 공기를 아주 세게 불어넣어줘야 소리가 나는 기구인데 희한하게 얘네 원주민들이 되게 오비지하고 오사스가 생기기 쉬운 통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체적인 구조를 이 사람들은 오사스가 별로 없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계속 이 상기도를 쓰면서 상기도가 근육들이 단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상기도의 근육을 단련을 시켜주면 자는 동안에 머슬 톤이 유지가 돼서 오사스가 덜 하지 않겠냐. 그래서 보통 오사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깨어 있더라도 에어웨이가 좁아지면 다시 네거티브 프레셔에 걸리게 되면 우리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뉴로머스쿨러 리플렉스가 작동을 해서 이 상기도 머슬을 자극을 해서 낮 동안은 당연히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웨이가 넓어지니까 폐석이 안 생기지만 자는 동안에는 이 리플렉스가 작동을 안 해요. 낮 동안에 계속 써버리니까 얘가 퍼티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 마이오 펑셔널 세러피라는 개념은 계속 낮 동안에 인위적으로 이 근육들을 활동을 시켜줘서 어느 정도 머슬 톤을 자는 동안에도 유지가 되도록 우리 다른 근력 운동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 상기도 근기능 마이오 펑셔널 세러피나 오로파랭질 엑서사이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신의료 기술로 이제 편입이 됐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인터넷이나 구글을 보시게 되면 아주 다양한 시술 교육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정해진 포맷은 없고 저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본 컨셉은 상기도 머슬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계속 그냥 자극을 시켜주는 거를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칫솔질이라든가 휘파람이라든가 뭐 아래 보시기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혀 근육과 우리 유블라나 소프트털레스 머슬들을 단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나 인터넷 구글 해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효과가 뭐 뚜렷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진행 중인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어퍼 에어웨이 스티뮬레이션입니다. 상기도 자극줄이죠. FDA에서 2014년도에 공인을 받아서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개념은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심장 안 좋으신 분들 페이스메이커 쓰시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체스트랑에다가 임플란테이션을 해서 센서 프로브는 우리 체스트에 넣고 우리 이펙티브한 프로브는 우리 하이포글로설 러브에다가 작용을 시켜서 자는 동안에 환자가 숨이 멈춘다. 그건 체스트의 움직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체스트가 움직임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호흡증이 생겼다. 그러면 혀 쪽을 지배하는 이 하이포글로설 러브를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진 머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메롱하면 혀를 내밀게 되잖아요. 그 머슬을 자극을 해서 혀가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럼 혀 뒤쪽에 에어웨이가 넓어지면서 환자가 숨을 쉴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해보면 우리 페이스메이커 우리 스위치 켰다 켤 수 있는 것 좀 자는 동안에 잘 때 스위치를 켜고 자게 되면 자는 동안에 막혀있는 에어웨이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열어주게 됩니다. 인위적이라기보다 뭐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NEGM에 이제 아주 대규모의 연구가 실렸고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결론이 나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아주 시행이 됐고요. 아직까지 한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아마 조만간
수년 내에는 한국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증은 심한 무호흡증 환자에 주로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적응증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적응증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은 기존에 UP3 많이 잘 들어보셨을 테고 이 중에 아마 시행을 받으시거나 하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들 하셨죠, UP3. 최근에 이게 아주 고식적인 UP3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수술하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한테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또 수술의 효과가 롱텀 데이터상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경우 최근에는 거의 드물고요. 여러 가지 변형된 팔라토 파링코플라스티가 시행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위가 옵스트럭션이 있나 사이트를 확인해야 되고 그 사이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은 수면 내시경 검사가 최근에 시행이 되고 있고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생리적으로 그 옵스트럭션 사이트를 확인을 해서 최근에는 이전보다는 아마 수술의 성공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또 가장 최근에 나오는 UP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가장 널리 쓰이는 이제 베리언트 타입의 UP3를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유블라가 있고 옆에 아까 그 포스테리어 필라 머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UP3는 이 옆으로 확장을 많이 시켜주게 되죠. 기본적으로 벡터가 옆으로 늘립니다. 근데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제 앞뒤가 좁아진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아래 필라 머슬을 당겨서 앞쪽에 이 소프트 팔레이트에다 걸어주는 겁니다. 당겨서. 그렇게 되면 옆 벡터가 이 어퍼 라테랄 쪽으로 향하게 돼서 AP 다이아메터도 좀 더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더 제 개인적으로는 큰 것 같고요. 아직 많은 데이터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오는 여러 가지 작은 데이터들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은 이제 바버드 리포지션 파링코플라스티라고 그래서 이 리던던트한 이 특히 소프트 팔레이트나 파링자 머슬들을 리지디티를 이제 증가를 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술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코그 스레드라고 그래서 우리 성형외과나 우리 주름살 펴주는 우리 스레드 리프팅 얘기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당겨서 조직을 이제 펴주는 건데 그거를 소프트 팔레이트랑 상기도 머슬에 작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꾸며주게 되면 머슬을 좀 당겨주게 되고 그래서 자는 동안에 머슬의 톤이 유지가 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BRP라고 하는 술식도 최근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나와있던 여러 가지 이제 팔라탈 서저리들을 최근에 이제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생각보다는 효과가 괜찮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아주 고식적인 UP3를 다 포함해서 모든 팔라탈 서저리를 포함했더니 수술의 성공률이 약 70%, 60, 70% 정도면 생각보다는 최근 메타 분석 결과는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더 올라가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이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서 좀 타겟팅을 해서 수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었다시피 이제 에어웨이의 이 리던던트 머슬들을 소프트 티슈들을 그 리지디티를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RF를 어블레이션을 시키기도 하고 팔라 임플란트를 해서 이게 길다란 막대 같은 구조물을 우리 소프트 팔레이트에 끼워 넣어주기도 합니다. 비용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주로 스노링 환자들에서 대부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폴로살 러브가 이 머슬에 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머슬이 우리 상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머슬이 제니어 글로수스 머슬입니다. 우리 이제 메롱 머슬이라고 하는데요. 메롱할 때 혀를 내밀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머슬이고, 그래서 이 머슬을 앞으로 좀 빼주게 되면 아무래도 에어웨이가 좀 넓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제니어 글로수스 어드밴스먼트라고 그래서 이 턱 아래쪽으로 윈도우를 만들어서 그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 머슬을 앞으로 당겨주는 술식을 셀렉티브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아주 하이 피치 이 하드 팔레트를 가지고 있는 하이 아치를 가지고 있는 주로 애들에서는 주로 치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상악골을 넓혀주면서 그러니까 이 본이 융합되기 전에 어릴 때 시행을 하게 되죠. 어릴 때 시행을 해주게 되면 하이 아치된 하드 팔레트가 넓어지면서 옵스트럭션을 좀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보틱 텅 베이스 서저리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 텅 베이스 쪽에 이 림포이드 하이퍼플라지아, 링구알 톤실이라 그러는데요. 링구알 톤실 하이퍼플라지아가 아주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옵스트럭션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로봇을 이용을 해서 이 선택적으로 이 하이퍼트로피된 링구알 톤실만 제거를 해주게 되면 이 아래쪽과 같이 이렇게 심한 옵스트럭션 유발된 환자들에서 이렇게 에어웨이가 확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구조물은 남겨놓고 턱 머슬들은 살리면서 하이퍼플라지아가 있는 링구알 톤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로봇을 쓰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선택적인 환자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마지막 환자는 결국에는 에어웨이라는 걸 이제 리모델링을 시켜주는 거죠. 상악과 하악, 우리 양악 수술은 돌출된 이 환자들을 앞으로 빼내주는 거잖아요. 뒤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호흡증 환자에서 에어웨이의 리컨스트럭션 수술은 다 빼내주는 겁니다. 상악과 하악을 빼주게 되면 상악 뒤쪽에 나조파링스랑 오로파링스가 좀 넓어지겠죠. 하악을 빼주게 되면 아래쪽에는 하이퍼파링스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에어웨이를 넓혀주는 가장 효과적인 술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적인 환자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수면 다운 검사를 해봐서 무호흡증이 심하지 않다. 한 15 미만이다. 여러 가지 환자 살을 뺀다든가 여러 가지 생활적인 습관을 조정을 해보고 또 필요하면 간단한 오럴 디바이스를 써보고 그랬을 때도 효과가 없거나 환자를 원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옵스트럭션 사이트가 수술의 효과가 적이다 판단이 될 때는 페이스 1 서저리는 주로 이제 소프트 팔레이트나 톤실 쪽을 UP3의 베리언트죠.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해보고 6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폴리업 폴리오노그래피를 해서 효과가 얼마나 좋나 리스판스가 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없다. 그러면 이제 양압기라든가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는 아까 말했던 로봇 서저리나 이 양압 수술입니다. 턱 아래턱을 빼내주는 거죠.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심한 무호흡증이 있다. 그럴 경우에 일단은 CPAP을 레코멘데이션을 합니다. 해봤는데 환자가 잘 적응을 하고 잘 쓴다. 그럼 그대로 잘 유지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험 체계 하에서도 환자가 잘 쓴다라는 게 그 양압기 데이터에서 확인이 될 경우에만 양압기가 보험이 적용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없이 10회 폐연료가 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수술적인 치료라든가 다른 치료를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